번째는요. 일단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으시는데 언론에서는 이번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죠. 7대 3이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요. 내년 4월 국회의원 공천 방식이에요. 합의가 끝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정배 최고가 만든 민주당 혁신안이 있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차기 지도부가 조금 조정한다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30% 이내 전략 공천을 도입한다. 그리고 50% 정도는 100% 시민 참여 경선을 한다. 20% 정도는 70% 시민 참여에다가 30% 배시 문제를 혼합한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공천 권한을 시민께 100% 돌려드린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합의된 건 두 가지잖아요. 대표하고 국회의원. 근데 정당에서 공천해야 될 공직 후보는 급이 많아요. 대통령 후보 있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 그러니까 일단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한 7, 8개 되잖아요. 이거를 수평이동을 해서 아래로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100% 시민 참여 경선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의원 경우는 시민들이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 진성 당원 투표, 배심원제 이런 걸 늘려야죠. 시민을 줄이고 위로 갈수록 시민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일단 공천제도부터 정리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시민께 공천권을 드린다. 시민께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공천. 근데 그것의 바탕에 깔린 정신. 이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직접 민주주의를 섞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통합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 경우에 당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오프 정당, 그러니까 우리 기존 정당 구조를 오프 정당 구조로 보면 인터넷과 SNS의 온당 개념을 탑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중앙당 차원일 경우에는 직능대표 형태로 묶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당 구조는 국민의 명령이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했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온오프를 결합한다고 합의서엔 돼 있는데 이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에 없으니까 이런 정당이. 그건 온전히 국민의 명령의 착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년 반쯤 고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 거냐. 특히 제안서를 꾸미고 나서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그동안. 토론하고. 공부 많이 해야죠. 시민 만나서 공부하고 진보정당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진화돼서 이제 그 구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우선 급하니까 온오프 합의한다 그래 놓고 통합은 했는데 당 구조는 그냥 오프 정당 구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뭐 정책기획위원회 있고 사무총장 있어가지고 여러 부처가 쭉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SNS 사업본부가 완벽하게 별도로 만들어져가지고 오프 정당 사무국과 온 정당 사무국이 같이 가야 돼. 따로 또 같이 섞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새로 짜야 돼. 구성을. 지금 특히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대표 경선을 하면서 시민선거인단이 70%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버릴 거냐는 거예요. 목표가 100만인데 2002년도에 200만이 등록했거든요. 다 버렸어요. 뭔 낭비냐고. 왜 때마다 국민들을 귀찮게 해.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누적을 해야 돼요, 이 선거인단을. 그러니까 누적해서 금년 4월 총선도 100% 시민 참여잖아요. 그때도 투표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총선 때 추가 등록하는 분 계시고, 대선 가면 또 추가 등록하는 분 계셔서 12월 대선이 끝나면 민주통합당에는 400만에서 500만 시민이 있는 시민의 뿌리박은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원은 있어, 이렇게. 확인한 시민의 뜻이 뜻이 확인된 시민이 500만이나 있어. 이 버릴 거냐고. 이걸 굉장히 느슨한 상태로 묶어야 돼요. 그 설계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여기 하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시민께 공천권을 다 드렸는데, 유권자 국민들께서 느끼는 변화는 제도에 있지 않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는 줄 알죠. 지도부에 뽑아놨는데 보니까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분들만 쭉 있어.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문성근이가 대표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께서.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럼 그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정파적 입장을 갖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동교동과 봉화와 다 깊은 인연이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접착제를 넘어서 아예 용광로가 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지도부의 변화뿐 아니라 공천혁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계파가 없었기 때문에, 정파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할 수 있다. 어떤 누구로부터 영향 안 받는다, 나는. 그러니까 선대본의 현역위원 전면 사절. 그 공천 때 와서 뭐라 그러지 마라. 그냥 원칙대로 세워진 원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통합당 이게 통합 후에 원내 움직임 보면서 이 야당 본색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주정부 10년을 집권해봐서 그런가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아. 안 되겠다, 이거. 야당 본색을 찾아야 되겠다. 일단 내년 12월 정권 교체까지는 우린 야당이다. 그거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 원칙을 지키면 돼요. 전략 공천이라 하면 그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아직 정당 활동 경험은 없으나 경쟁력이 있는 시민을 공천하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비례대표는 직능별 전문성을 가진 분을 공천하는 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 두 가지 원칙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50%는 이제 100% 시민 참여고 20%는 배심원제 30%라고 했잖아요. 이 배심원제는 능력 있는 신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선전해내게 보강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고, 지도부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었고 지도부가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남는 건 몽땅 다 시민의 몫이에요.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실 거냐 아닐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부터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요. 정치가 개판을 치니까 성질나서 촛불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가 시민에게 촛불을 들게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개판 쳐서 촛불을 드는 것이니 아예 개판을 치지 못하도록 정치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민주화했으니까 이제 촛불 들고 정당에 쳐들어와서 정당을 바꿔라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공천 과정에서 공천 못 받게 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원칙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은 이제 모두 시민들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껏 정치인들 욕하기가 불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욕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가 만들어졌죠. 네. 비대위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간택해서 구성된 비대위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 선택권을 시민에게 드려서 시민들께서 골라 뽑아서 세우는 지도부죠.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먼저 짚어야 되고 민주통합당이 100% 시민 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바 있어요. 한 140명, 150명 정도. 여야가 같은 날 시민 참여 경선 합시다. 제안을 했는데 그건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합의 안 된 거는 이해가 돼요. 뭐냐면 같은 날 하는데 종로구에서 한나라당은 2만 명 등록했고 민주통합당은 3만 명이 등록했으면 이미 거기서 우열이 판가름 나니까 부담스럽다. 그 양쪽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갔는데 시민 참여 경선을 한나라당이 도입할 게 100%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 참여도가 높아지거든요. 쉽기 때문에. 근데 제일 핸드폰, 모바일 등록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번호는 알겠는데 이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나이도 모르고 목소리 들으면 남녀는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한나라당이 시민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하겠다면 빠르게 합의하자. 정보통신법과 정당법 관계 일부를 손을 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통신 3사에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등록한 전화번호 리스트 목록 그거를 선관위를 통해서 통신 3사에 넘겨주면 통신 3사에서 나이, 성별, 그다음에 동까지 주소지에 번지수 빼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다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번호만 등록하면 그분의 주소지가 나와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오죠. 그러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수 있어져요. 그러면 참여도가 확연히 높아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하지 말고 뭐 한나라당이 먼저 해도 좋고 민주통합당이 먼저 해도 좋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진보당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나서 주소를 DB를 줬단 말이에요. 한나라당이 다음 날 넣는다. 그랬을 때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선거인단에 중복되는 전화번호는 두 번째 들어가는 쪽에서는 삭제한다. 그렇게 하면 역선택이 방지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한나라당과 15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건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 위해서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별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이렇게 시민참여 경선한다 그러면 딱 걱정이 첫 번째 역선택. 두 번째 참여자가 적으면
기성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잖아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미국에서 실증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초반에 걱정했고 실제로 역선택을 위해서 등록을 해봤대요. 근데 공화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흥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손해더라 이게 결과적으로. 하죠. 미국에 이제 주마다 다른데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참여자의 문제예요. 참여자가 그 여론조사하는 팀들 얘기는 지역구당 10,000명 규모 이상이면 역선택이고 동원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5명에다 쳐요. 지역구에. 그럼 각각 2,000명 선거인단을 역시 열심히 독려해서 등록했어요. 10,000명 규모가 넘어가면 A 후보가 2,000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 2,000명이 A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 이때는. 그래서 4명 중에 가장 좋고 경쟁력 있는 분을 선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건 아까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그 방법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저 경험 없어요.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나 의원들만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도 요번에 이제 합의된 그 정당 구조, 온오프 결합하고 뭐 시민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합의했죠. 이 상상 자체를 제가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노력 끝에 성공시켰어요. 저는 상상력의 힘을 그 정당 활동과 여의도 의정 활동에 오늘 오래 하시면서 그 경험은 쌓였으나 상상력이 죽어버린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정당이 지금 김대중 총재가 계신 때도 아니고 이제는 협업체제, 과두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 경험 많은 분들 계세요. 총선 기획, 대선 기획한 분들 많아요. 2번이나 집권했고 강요도 무지하게 많아요. 정책에 관한 귀신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꾸 단점을 후벼파지 말고 장점을 더불어 쌓아서 그래서 각자의 주특기가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 상상력만 펼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임무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당 구조개혁.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국민의 명령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은 밀란이라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6월 항쟁 때 직선 쟁취가 구호였잖아요. 선거 제도의 민주화를 이뤘어요. 근데 이 민주화된 선거 제도에서 민주 진영을 대의해야 될 정당의 공천 구조가 비민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돼, 이게. 이번 통합 과정에서 공천 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됐다. 그러면 시민 참여가 관건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대의제도는 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쟁취된 제도예요. 그때 왜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대민주주의 제도를 했냐. 인구가 많은데 몽땅 다 의회에 들어가서 논의하면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을 뽑는, 그래서 내 의사를 대의하라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때 왜 대의 제도를 했냐면 인구가 많고 또 하나 소통기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위에 신문 생겼죠.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SNS까지 왔어요. 근데 인터넷과 SNS는 전화에 인터넷을 붙여놓은 거니까 같은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매체예요. 그게 김어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에는 노사모가 20대와 소통이 됐어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인터넷은 집에 가서 컴퓨터 켜야 돼요. 24시간 인터넷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SNS 시대까지 오니까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이 완벽하고 시민과 정치인 또는 시민과 행정가 사이의 소통도 완벽해요. 정보량은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 시민 쪽이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더 우월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부의 움직임이나 의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정당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나도 말 좀 하자. 이걸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 나타나는 거고 유럽에도 뭐 앵그리맨 뭐 이런 거지 스페인에서 분노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의 제도를 넘어서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산에서도 트윗을 날리니까. 제가 베니스 영화제 갔거든요, 작년에. 거리에서 안 돼요, 트윗이. 호텔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것도 24시간 유효한 비번을 줘요, 프론트에서. 그걸 입력해야 잠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월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환경에 맞는 정당을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시킴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정당 모델을 제시하면 유럽과 미국은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배워야 돼. 그 모범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월 항쟁의 완성 측면 또 하나, 또 하나는 서구 역사에 있었던 시민혁명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2차 시민혁명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1년 만에 성공시켰잖아요. 이렇게만 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쟁점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1월 15일 새로운 지도부 구성 이후로 넘겨주라. 그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트윗으로. 근데 그 민주통합당은 그 예전에 제왕적 총재 시절의 폐해라 그럴까?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투톱 체제거든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체제. 그래서 원내 중심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원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통합 이후 움직임이 야당 본색을 잃었다.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서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민주통합당의 강령이 발표가 됐어요. 통합 과정에서. 통합 선언하는 순간. 거기에 자별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 FTA와 종편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 강령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지도부와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경우에 지난번 강령에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주통합당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고 그 강령을 동의하는 분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지. 공천 신청서에 강령 읽어봤고 동의한다.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대인가요? 다음이? 18대인가? 19대인가요? 19대 됐을 때는 그 강령을 의원들이 지키도록 해야죠. 안 지키면 제재해야죠. 불이익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시민이 주인인 정당이 만들어졌으니 시민들께서 지난 4년 각 의원분들의 활동을 보셨단 말이죠.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저분보다 누가 더 좋겠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4년 동안 잘하셨다 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라. 그리고 19대 4년을 지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왜 강령을 어겨? 뭐 등등 판단을 하면 20대 때 바꾸면 돼요. 그 원칙은 지도부는 지켜갈 테니 일단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 그 원칙은 지키겠다. 그 공천부터 강령까지 다 지킬 테니 시민 여러분들이요 같이 갑시다. 그게 요번에 김근태 선배가 2012년 2번 기회가 있다. 그 쓰신 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일단 그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에요. 그냥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에요. 그럼 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지난 3년 반의 적폐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책임이 없나? 국민의 70% 이상이 그렇게 뜯어말렸던 4대강을 그렇게 강행했고 날치기 처리해서 예산안 다 매번 날치기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해놓고 나니까 또 후속 예산이 뭐 얼마 든다고요? 저 영원한 재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심각한 사안들이 너무 많죠. 우선 BBK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나 박근혜 후보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 겨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서 제대로 하려면 일단 정봉주 석방을 촉구해야죠. 아니면 나도 가둬놓으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 누적된 적폐, 특히 내곡동 부분과 중앙선관위 테러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중앙선관위 테러는 정부, 그러니까 여당 관계자가 했다고 자백을 한 상태고 청와대 연루설까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헌법 파괴 행위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미 뭐 원소스를 그렇게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놨잖아요. 이미 진상을 밝힐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사실관계부터 밝히고 비상대책을 해야지. 그건 그냥 덮어두고 뭔 비상대책이 되냐. 일단 그 부분부터 밝히길 바라고. 이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제 공천을 아주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일어나길 바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구도 극복이죠. 한국 사회의 발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이유, 아주 바탕이 지역구도고 남북 분단이죠. 이 두 가지 모순 구조에 이 모순 구조에는 상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고. 이 모순 구조를 비집고 저주 마케팅으로 역사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게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지역구도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1%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아무런 소득 없이 이명박 후보가 실용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득을 갖다 줄지는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소득 없이 그 이념에 얽매여가지고 낡은 이념에 얽매여서 남북관계를 절단했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무식하게 가냐, 반민족적으로 가냐. 핵심은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다 당선되기 때문에 영남에서 1번이면 이거를 넘지 않는 한 한국은 더 이상 발전 못해요. 왜 우리가 맨날 2만 불에서 헐떡거리냐 이거예요.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특히 그 지역 북강서울은 2000년 4.13 총선 때 노무현 의원이 당선 100% 종로구를 버리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도전했던 지역이죠. 제가 그 지역에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제 예비후보 등록했죠. 그리고 이제 프랑카드도 걸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지도부 출마, 대표 출마를 제가 할 거라고 이 운동 시작하면서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창동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운동 시작하고 한 2달쯤 지나서 만나서 당신 인생 지읒됐다. 이제 이거 가면 결국 대표 출마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국민의 명령 운동을 시작하면서 약속드린 게 이 운동이 성공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출마도 이 운동을 성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역구도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 연고가 있냐? 연고 없죠. 연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을 향한 그 무한 희생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부 경선 과정에 도무지 갈 수가 없고, 경선이 끝나고 또 경선 끝나도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야죠. 공심위 구성해야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과 ARS를 접목하는 시스템, 이거는 총선에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야죠. 그래서 쉽게 못 내려가지만 가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뜻으로 갔습니다. 저 솔직히 연고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그 문목 삶을 옆에서 뵈면서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늘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변화가 너무 죄송해서 부족한 건 너무나 잘 알고 나온 거예요. 제가 정치인이 되고 행정가가 되려고 그러면 그걸 예전 젊어서부터 꾸준히 했어야죠. 저는 배우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돼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만나봐야죠. 저는 대통합을 하자. 그리고 지금 강령을 보면요, 거의 99% 같아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런 끔찍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3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같이 할 이유가 너무 절박한데, 총선의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호소하고 있죠.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지역구도 극복이 한국 정치의 핵심인데, 이게 통합진보당이 따로 있으면 민주통합당은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사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력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죠. 민주당 바깥에 정치 세력, 김두관 지사 세력, 정치와 떨어져 있던 문재인 이사장과 참여정부 했던 분들, 그래서 그동안 비판을 주로 했던 박원순 변호사 시민사회 세력, 우리 개미시민, 국민의 명령, 최종적으로 한국노총까지. 한국 정치사상 이만큼 광범위한 통합정당은 처음이다.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다. 그러함에도
마지막, 특히 영남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따로 있는 한 마지막 2%가 부족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 1월 15일이 되면, 제가 대표가 되면 정당연합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음은, 계획은. 정당연합이라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고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키 차이가 조금 나요. 이 통합진보당 정체성을 정말 깊이 존중한다. 당사, 당원 명부, 정책연구원, 지도부 그대로 다 계시라. 다만 법적으로만 이렇게 지붕 하나 쓰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선을 치르자. 그러면 이쪽에 굉장히 유리해진다. 국민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드릴 참이고, 정체성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진보당에서 이미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구성원들에 따라서. 그 전제가 노회찬 대표께서 선거법 개정을 공동 공약으로 내건다면 대통합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하셨잖아요. 유시민 대표도 진보 통합된 후에 민노당 세력과 함께 대통합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마지막 워딩이었어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논의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정당을 달리한 채 후보 단일화하는 방법은 그동안 여러 개 해봤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박원순 방식이에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했죠. 경기도지사 단일화 방법이 있었고 김해을 단일화 방법이 있었죠. 근데 박원순 시장 단일화 방법은 여론조사가 섞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그 배심원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민 참여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나마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었죠. 성공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채택하든가 그런 식의 이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 예비 후보들이 너무 오래 뛰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짜증이 안 나시게 깔끔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엄청나게 걱정되죠. 그 파국, 그러니까 그 시끄러울 거가 예상돼서 그거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겁니다. 지난 1년 반을.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사실은 연기자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층의 이미지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자로서 해온 것 중에 참 지랄 맞은 역이 많았죠. 그것은 이제 제 연기자로서의 저 연기를 임하는 자세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역은 가급적 피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배우의 본연의 자세는, 존재 이유는 그 인간사 다양한 인물을 체현해내서 그 관객분들께서 그걸 반면 교사로 보든 정면 교사로 보든 간에 느낌을 공유하고, 그것이 이제 배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적인 느낌, 비상업적인 느낌의 역을 마다하지 않아 왔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른 세대의 경우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실종이란 영화는 솔직히 저분들의 의도가 섞여 있다. 한국 영화사상 저렇게 재방이 많이 되는 영화는 없을 거예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께서는 좀 불편하신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연기 짱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기자로서 충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른분들은 좀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살아온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정치인이나 행정가에 맞게 삶을 꾸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연기자로서 충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못 갖고 있는 그동안 정치 오래 해온 분들에 비해서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기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민주공화국에 맞는 정당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이 시민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이 제도는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월 총선이 끝나면 명백히 후퇴할 겁니다. 다시. 제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기회는 안 올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를 안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지도부 선출 선거인단 마감이 7일이에요. 정말 100만 명 채워주시고 내년 4월 총선에는 지역구별로 10,000명 이상 꼭 참여해 주셔야 이 제도가 작동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